사기 피해자는 단순히 멍청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조건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언제라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죠. 2012년 10월 영국 링컨셔주의 공직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캠프 총책임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총책임자는 바로 그의 최측근이기도 했던 28살의 남성 매튜 브라운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피해자인 머빈 베럿은 범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영국 자선단체에서 30여 년간 일하고 그 공로로 대영 제국 훈장을 받기도 한 명망 높은 인물이었죠. 평생을 범죄 예방을 위한 자선단체에서 일했지만 이런 그 역시 자신이 사기 범죄를 당하는 걸 예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기 피해로 자신의 개인 계좌에 들어있던 재산 대부분을 털렸죠. 추락한 명예는 덤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우선 이 젊은 사기꾼 매튜 브라운은 피해자인 머빈 베럿이 몸담고 있던 자선단체 나크로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며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면접 당시 자신이 법률계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자신의 어머니는 프로이센의 왕족인 르네이트 마거리트의 운거 남작 부인이며 아버지는 홍콩에 파견돼 근무한 고위급 특사인 멜컴 브라운 경이라고 소개했죠. 이후에 밝혀지긴 했지만 이건 모두 다 구라였습니다. 어쨌든 매튜 브라운은 이 가짜 신분으로 머빈 베럿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머빈 베럿과 그의 동료들은 곧 이 젊은 청년의 좋은 품성과 유머러스함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에 매료되죠. 그렇게 머빈 베럿과 몇 달간 함께 일하며 그의 신뢰를 얻게 된 매튜 브라운은 머빈 베럿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의 고향인 링컨셔주에서 공직자 선거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거죠. 제안을 듣고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매튜 브라운은 자신의 어머니인 운거 남작 부인이 쓴 것이라며 한 통의 편지를 건넵니다. 편지에는 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남작 부인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게다가 자신이 그와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기꺼이 선거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이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한 머빈 베럿은 마침내 출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 젊은 사기꾼이 미리 써둔 가짜 편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튜 브라운은 피해자의 선거 캠프 관리자로 임명됩니다. 곧이어 그는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을 얻게 되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후원금을 곧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튜 브라운이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에서 머빈 베럿의 지지율은 연일 상승하고 있었고 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수도 벌써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모두 매튜 브라운에 의해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사기 행각이 밝혀지고 난 뒤 피해자인 머빈 베럿에게 남은 것이라곤 노후 대비 저축액 4,000파운드, 하나 약 650만 원 뿐이었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기꾼은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집세, 술값, 선거 자금 등으로 탕진했죠. 매튜 브라운이 처음에 약속했던 운거 남작 부인의 선거 후원금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선거 자금은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서 충당된 것이었죠. 이 대담한 사기극의 주인공인 매튜 브라운은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가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기 인각은 이미 10대 시절부터 시작됐죠. 그는 자신이 영국 귀족이자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비롯한 대형 카드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막대한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감옥까지 다녀오게 되죠. 그의 뻔뻔한 사기 행각은 출소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국 변호사, 모나코 귀족, CNN 뉴스 앵커의 동성애인 등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각종 화려한 신분을 꾸며내 다양한 사기 행각에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벌인 사기극에서 그는 항상 높은 지위의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인간이 높은 지위와 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간파한 행동이었죠. 실제로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자신을 합법적인 지위나 자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물과 신뢰를 구축하는 일인데 이때 유용한 방법이 자신의 표적이 교류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다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의 이런 본능을 간파하고 있었던 매튜 브라운은 단순히 평범한 사업가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귀족 행세를 했습니다. 누구나 귀족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법이니까요. 근데 왜 사기 피해자들은 의심할 생각을 못했을까?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뭔가 어색하거나 티가 났을 거 아니야?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기꾼들의 뻔뻔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역시 피해자들이 사기꾼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데 한몫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남을 속인다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다르죠. 실제로 이들은 인간 성격의 어둠의 3요소라고 하는 사이코패시,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3요소 특성을 강하게 가진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남을 조종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밑바탕
상에는 타인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나 기만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남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 않는 건 바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사기 피해자에게도 전형적인 성격적 특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사기 피해자가 될지를 예상할 때 어떤 사람의 성격적 특성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주목할 만한 변수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고립돼 있거나 외롭다고 느낀다면 사기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실직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큰 부상을 당했거나 재정 상황이 몹시 나쁜 경우처럼 인생에서 중대한 사건을 겪은 후에도 사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죠. 나한테는 지금 상황을 나아지게 할 만한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라고 믿어야겠어. 동시에 사기꾼을 경계하는 마음속 레이더도 평소보다 약하게 작동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차분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도 인생의 중대한 사건을 겪은 뒤에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우울하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제안에 혹하거나 귀가 솔깃해지죠. 다시 말해 사기 피해자는 꼭 멍청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걸려드는 게 아니라 단지 사기꾼이 접근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정서적으로 더 취약해져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진짜 고단수 사기꾼들은 이처럼 꼭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앞서 등장한 머빈 베럿의 사례처럼 치밀하고 끈질긴 방법으로 피해자의 믿음을 얻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신뢰를 얻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쉬워지죠. 이런 방법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사기는 운 나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임? 다행히 사기 범죄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확실한 건 사기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놓는 겁니다. 검찰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기 범죄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건 그게 사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잔잔바리 사기꾼들이 아니라 정말 고단수의 사기꾼에게 걸린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자신의 한계선을 미리 정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을 통해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 투자 상한선을 미리 정해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잃어도 괜찮은 금액을 미리 정해두라는 겁니다. 또 상대에게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손을 떼는 방법을 몰라서 거절을 못해 끌려다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친밀해져 버린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을 잘 믿게끔 진화했습니다. 이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늘 남이 나를 속이거나 이용해 먹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를 속여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하지 않죠. 대부분의 인간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합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도 인간의 이런 모습 때문이죠. 이처럼 남을 잘 믿는다는 인간의 특성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했지만 동시에 이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사기 범죄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사기꾼의 먹잇감이 부족해질 일은 없을 테니까요.